안녕하세요. 건강을 전하는 지식 건전지 신경훈입니다. 오늘도 건전지가 여러분의 건강 지식을 가득 채워드리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어떤 건강한 정보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건전지와 함께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발! 결혼 이후 여성들이 많이 호소하고 있는 스트레스 중 하나가 바로 출산과 육아에서 오는 스트레스인데요. 몸도 회복해야 하는데 아이도 돌봐야 하고 점점 부담감이 쌓이기만 합니다. 그래서 산모의 회복을 돕고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보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출산 과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영양관리, 체조 지원 등 산모의 건강관리와 산후회복을 돕고 신생아 목욕, 수유 지원 등 신생아 양육과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한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석이조의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2006년부터 도입됐는데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등 출산가정 지원 강화를 위해 7월 1일부터는 서비스 지원 대상이 추가로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정에만 해당됐는데요.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정에게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 120%란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567만 원에 해당됩니다. 또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초생활보장 해상급여 수급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서비스 이용 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제한되며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이용자 선택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로 산모 약 2만 3천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고 서비스 제공 인력도 2,300여 명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지원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예외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문의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출산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순산하시고 정부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산후조리 받으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열이 오르면 가슴이 철렁하는 요즘. 주로 어린이들에게 고열을 일으키는 무서운 질병이 있습니다. 오늘 샵 검색어에서 다룰 가와사키병입니다. 가와사키병은 일본의 한 소아과 의사 가와사키 도미사쿠가 1967년 한 어린이가 시달린 정체불명의 질환에 대해 발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가와사키병은 주로 5세 이하의 영유아에게서 발생하는 원인 불명의 급성 열성 혈관염입니다. 피부, 점막 등 온몸의 혈관계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특히 심장 근육에 혈류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염증이 생길 경우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가와사키병의 증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항생제나 해열제에도 고열이 5일 이상 지속됨, 양쪽 눈이 충혈됨, 입술이 빨개지며 혀가 딸기처럼 보임, 목 점막이 빨갛게 부풀어 오름, 손 발바닥이 붉어지며 1, 2주 후에는 피부가 벗겨짐, 몸 전체에 붉은 발진이 나타남, 림프절이 커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발열 외에 앞선 임상 증상이 모두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고열로 인해 단순 열감기로 착각해서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와사키병은 증상이 빠르게 나타나고 급성기, 아급성기, 회복기의 3단계를 거치는데요. 1단계인 급성기는 첫 2주 사이 고열과 함께 설사, 복통, 두통 등 강렬한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심장의 침범으로 심근염, 판막역류, 경한 심낭 삼출증 등이 흔하게 관찰됩니다. 2단계인 아급성기는 증상 발현 이후 2에서 4주가 되면 급성기 이후 증상은 덜하지만 오래 지속되는 시기로
특징적으로 손가락, 발가락 끝 항문 주위에 막약 낙설이 보이며 혈소판 수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관상동맥류로 인한 사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마지막 3단계인 회복기는 한 달에서 2달 사이로 증상이 호전되고 질병의 징후가 점차 사라지는 단계인데요. 이때는 모든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심장혈관인 관상동맥의 동맥류가 회복되거나 크기가 감소합니다. 가와사키병은 1에서 3% 정도로 재발하기도 하며 관상동맥 합병증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치료된 이후에도 심장 초음파 검사 등 추가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아직 발병 원인을 잘 모르고 명확한 예방법도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평소 아이를 관찰하시면서 조금이라도 증상이 일신된다면 빠른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샵 검색어에서 다룰 음식은 바로 가지입니다. 4월에서 8월이 제철로 여름에 많이 먹는 열매 채소인데요. 몸에도 좋고 맛도 좋아 다양한 레시피로 활용됩니다. 그럼 가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가지는 95%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00g당 17kcal로 열량이 매우 낮아 체중 감량에 좋은 식품입니다. 가지의 보라색 껍질에는 수용성 색소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안토시아닌이 망막 속 간상세포에 존재하는 로놉신의 제합성에 관여해 눈의 피로를 풀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인슐린 분비를 높여주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줘서 당뇨병 개선에 좋습니다. 가지는 차가운 성질이기 때문에 감기와 같이 열이 발생할 경우 해열작용을 해주고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기능이 있어 정신을 맑게 해줍니다. 가지의 풍부한 칼륨은 부종이나 혈압 개선에 효과적인 성분으로 이뇨작용을 촉진해 체내 노폐물 배출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가지 속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배변 활동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식욕을 증진시키고 체내 대사율을 감소시키는 그렐린 분비를 억제해 식욕 조절과 체중 감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지에는 루페올 성분도 함유돼 있는데요. 여드름의 주 원인인 피지 생성 그리고 염증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가지는 짙은 보랏빛이 선명하면서 굵기가 고른 것이 좋은데요. 껍질에서 광택이 나고 통통하게 살이 올라 탄력이 있는 것이 신선합니다. 꼭지 부분은 싱싱하고 마르지 않아야 좋고 깔끔하면서도 까끌까끌한 가시가 그대로 만져지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몸통이 너무 굵고 비대한 것은 씨가 많고 껍질이 갈색을 띠거나 쭈글쭈글한 것은 오래된 것이므로 피해야 합니다. 들어봤을 때 가벼운 느낌이 들거나 빛깔이 흐릿하고 광택이 적은 것은 재배 환경이 좋지 않은 것이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가지는 저온에 약하므로 실온에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8도 이하에서는 속살색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냉장고에 저장하실 때도 종이에 싸서 비닐봉지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또한 생가지는 솔라닌이라는 독소가 들어있어서 익히지 않고 먹게 되면 복통이나 호흡 곤란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가지를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불포화 지방산 중 하나인 리놀산과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E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지는 적당한 크기로 자른 후 잘 말리면 장기 저장이 가능하다고 하니 필요하실 때 꺼내셔서 별미로 즐겨 드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과 연골이 손상돼 퇴행성 관절염에 걸리기 쉬운데요. 가천대 정형외과 이범구 교수님의 질병 정보 영상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운동과 자세, 꼭 교정이 필요합니다. 관절 연골이 손상돼 염증과 통증을 일으키는 퇴행성 관절염은 2018년 한 해 약 387만 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대부분 무릎 관절염을 호소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무릎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무릎이 붙지 않는 O자형 다리다. 관절에서 소리가 난다.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다. 오래 서 있으면 관절이 아프고 쑤시다.
관절이 붓고 열이 나면서 통증이 있다. 모든 운동이 퇴행성 관절염에 좋을까요? 무릎 관절에 실리는 하중은 걸을 때 체중의 약 1.3배, 뛸 때 체중의 2배 이상,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가파른 산을 등산할 때는 체중의 5에서 6배가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운동과 자세로는 조깅, 계단 오르내리기, 등산, 무릎 꿇기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퇴행성 관절염 위험이 높은 노인층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는 수영, 평편한 길걷기, 속보와 같은 운동이 좋습니다. 식단 조절과 운동을 병행해도 체중 감량이 어려우신 분들 많은데요. 무조건 굶고 스트레스를 받기보다 자신의 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천대 외과 김성민 교수님의 고도비만에 대한 치료 정보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식사와 운동으로 감량이 힘든 고도비만의 수술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도비만은 꾸준한 식사와 운동요법만으로는 체중 감량이 힘든데요. 대사성 질환인 고도비만은 당뇨, 고혈압 등 만성 질환의 도화선 역할을 하며 합병증에 따른 사망 위험이 증가합니다. 고도비만 환자의 체중 감량과 삶의 질을 개선을 돕는 위장 축소 및 절제 수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루아의 위우회술입니다.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수술로 작은 위주머니와 소장을 직접 연결해 소식을 유도하고 영양분의 과도한 흡수를 억제해줍니다. 두 번째는 랩밴드술입니다. 위의 윗부분에 밴드를 둘러 위 크기를 축소하는 수술인데요. 수술 후 식생활 어려움과 장기적인 합병증 증가로 점차 수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위소매 절제술이 있습니다. 위우회술 및 랩밴드술의 단점을 보완하여 위 용적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수술 후 식생활이 안정적이며 체중 감량 효과가 높습니다. 비만 치료는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 등 생활 습관 변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합니다. 그럼에도 체중 감량에 실패한다면 위수술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건전지와 함께 건강한 지식들을 많이 채우셨나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으로 내 몸을 돌아보고 건강 꿀팁들을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건전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위해 건강한 마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뿅뿅뿅!